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77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생명과 자학의 편력입니다. 이 생명과 자학의 편력은 1988년 2월 1일 발행된 하나원의 명시 보리필이 148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생명과 자학의 편력, 하나원. 1947년 8월 나는 원산 형무소를 파옥하고 원산에서 38선 동두천까지 걸었다. 여기까지의 기록은 고고한 생명 나의 슬픈 반생기에 발표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서울에 올라온 나로서는 그렇게도 꿈같이 그리워하던 남조선의 민주주의 미 군정은 환멸의 비애를 주었다. 아주 개판인 지리멸렬의 혼란의 세상이었다. 거지로 전락한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굴욕의 깡통을 쥐고 집집의 문전을 순례하면서 살아야 하는 목숨을 청산하려고 죽으려고 하였다. 자살 미수의 원인은 덕수궁에서 열리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38선을 철폐하는 남북 통일안의 회의의 매력을 느껴 죽어지지를 않는다. 나에게도 아직 생에 대한 미련인가 악착인가 있는 것이다. 부도난 미소 공동위원회의 비애를 안고 어디든 좋았다. 안주의 고시, 정처를 찾아 삼천리 방방곡곡을 헤맨다. 깊은 산중이라도 좋았다. 그런 곳에서 토막을 치고 화전민같이 산에 묻혀 흙에 묻혀 낮에는 밭을 갈고 꽃도 심고 새도 기르고 돼지 닭도 치고 밤에는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외로운 고독은 행운 유수의 풍류라고 하고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강원도 행성군의 둔내 산중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토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무로 지은 막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흙집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유수라고 하는 것은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흔히 구름에 달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지방당국의 시비가 심했고 또 뭐니뭐니 하는 동네의 무슨 단체라 하는 사람들의 간섭이 폭행까지 하면서 쫓으려고 한다. 참을 길 없는 분함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다. 그저 덧없이 떠가는 구름과 더불어 유리 표박의 집시가 되어 소름찬 문둥이의 영가를 부르면서 동서남북이 없는 방랑길을 헤맨다. 여기서 유리 표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입니다마는 가출하다는 뜻인데 정처 없이 또 도는 것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예로 끌려간 미국의 흑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종교적 민속적 성격의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 이런 것을 영가라고 하죠.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야박스러운 시골 사람들이 묵어 낮아빠진 황무지 땅은 고사하고 다리 밑에서 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고되지만 문둥이가 살기에는 서울밖에 없다. 한대잠도 8월 중순까지는 견딜 수 있으나 늦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면서부터 추위는 헐벗고 굶주린 나에게는 죽음보다도 무섭다. 1947년 동지까지는 나는 헌가마니 한 장으로서 서울의 쓰레기통가에서 밤을 새웠다. 영하 10여 도나 내려가는 추위에 동사를 면하려고 밤새 자지 않고 발을 동동거리며 세운다. 추위에 사람의 생리는 망가진다.
먼저 목소리가 변해간다. 고장난 라디오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온다. 목소리가 변하자 시력이 가버린다. 세상이 잿빛으로 아스무리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도 없어진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등신이 되어버린다. 이제는 나는 말도 잊었다. 울음도 잊었다. 어느 날인가 장덕수 씨가 죽은 날 밤이다. 몹시도 추웠다. 어떻게나 추운지 어떤 집이라도 불질러 한 번이라도 따스한 맛을 볼까 하는 생각도 치민다. 불행하게 방화죄로 잡히면 유치장이나 형무소에 가는데 한 대 짬보다는 집안에 잔다는 것이 좋고 월등한 고급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날 아침이다. 나와 가지런히 밤을 새운 거지가 얼어 죽었다. 이 죽음을 볼 때 무서운 생각이 난다. 나는 죽음이 이렇게 무섭게 생각이 난 것은 처음이다. 죽어서는 안 돼. 이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살아야지. 무슨 짓을 해도 살아야지. 나는 며칠을 생각한 나머지 파랑새, 비오는 길, 개구리 등등의 시를 팔아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문사, 잡지사를 쫓아다니면서 팔려고 하니 거지 취급을 하고 내쫓는다. 하는 수 없이 흰 종이에다 몇 가지 시를 아무렇게나 써서 다방, 술집에 팔아보고자 하였다. 의외에도 이것이 돈이 되어 겨울을 날 만한 돈이 생기게 되었다. 동상에 걸려서 손발 얼굴 할 것 없이 똥뚱 부어서 동상을 고칠 수 있는 온천으로 가기로 하였다. 백천온천의 역전 여관집 주인의 후의로 겨울 동안 투숙하게 되었다. 비로소 머리를 깎는다. 거지옷을 버린다.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씻는다. 따뜻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잔다. 전깃불 아래서 책을 읽는다. 정말 새로 태어나는 것 같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서 어깨에 닿고 얼굴은 늦은 가을에 한 번 씻은 적이 있는 얼룩진 검은 얼굴, 옷도 찢어질 대로 찢어져 주렁주렁한 남루한 옷. 이런 모습을 한 나를 여관집 안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집에 투숙을 허락하는 그 인정에 나는 한없이 울었다. 감격에 가슴이 터진다. 수빙이 아름다운 이 온천마을에서 날마다 온천에서 몸을 씻고 주막집에서 대포술에 목을 축이면서 시세계에 방황한다. 여기서 수빙이라고 하는 것은 과냉각된 구름이나 안개의 입자가 나무가지 등에 부딪혀서 얼어붙는 현상으로서 우리는 흔히 상고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시를 판다는 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문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비가 있어야 사는가 보다. 정말 인생은 희극이다. 38선에도 봄이 온다. 나는 다시 서울에 돌아왔다. 그러나 여관방에서 자던 습관을 쓰레기통가의 노숙은 겁이 난다. 봄이라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춥다. 억지가 사춘보다 좋다. 나는 이 이론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남들이 다 사는데 나라고 못 살까봐 공으로 사는 연구를 해본다. 경기도 보건후생국을 찾았다. 언젠가 한번 신세진 일이 있는 미국 사람을 만나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공무원들이 국장을 면회시켜 줄 수가 없다고 떠다미는 것이었다. 나는 혼신의 용기를 내서 미국인 국장을 만났다. 나는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을 모조리 동원해서 그와 대화를 하였다. 그는 효자동에 있는 순화병원에 입원하는 지시서를 써준다. 순화병원에서는 거절한다. 그들에게 교섭하니 안 된다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에게 미국인 국장을 데리고 올 테니 하고 나왔다. 그때서야 그들은 몇십 년이나 비워두었는지 도깨비라도 나올 만한 방으로 안내를 한다. 그러나 이 방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나의 궁전이다. 나는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기서 시작을 힘썼다.
어느새 수나병원의 나뭇가지에 봄의 잎사귀가 짙는 무렵이 되었다. 봄은 거지의 천국이다. 죽음과 같은 겨울에서 해방된 기쁨이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감격이다. 슬프고도 애달픈 기쁨. 하루는 병원 측에서 따뜻한 봄도 되었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한다. 나는 무조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시사스러운 깡통은 이제 버리기로 하였다. 생활을 혁신하기로 하였다. 아메리카니즘의 명동에서 깡통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사는 길이 보인다. 여태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후회마저 생긴다. 명동에는 바, 다방, 음식점, 상점 이런 것들이 많기만 하다. 저녁 때 한 번 쓱 이런 집을 찾아간다. 문간에 버틴다. 출입을 막아버린다. 이러면 고만이다. 한 집에서 10원씩은 나온다. 안 나오면 나오기까지 선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깨를 재면 고만이다. 그래도 안 나오면 한 장 유리를 부숴버린다. 싸움을 걸고 오면 싸워준다. 세상이 개판인데 내가 싸운다는 것은 삶의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 나를 건드릴 사람은 없다. 한 번만 돌아다니면 2,000원가량은 올린다. 그저 2-3시간이면 고만이다. 하루의 생활비가 400-500원이면 시골 면장은 부럽지 않다. 하루 다니면 닷새는 먹고 산다. 나중에는 이것도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음날에 월급을 받기로 한다. 술이 먹고 싶으면 저녁에 바에 간다. 아가씨들이 부어주는 술을 마신다. 신사들은 혼자는 먹지 않는다. 나는 취해버린다. 나는 노래를 불러본다. 명곡 나부랭이를 거지치고는 곧잘 한다. 한 타령이 되어 같이 놀아본다. 이 얼마나 우스운 펀치가 아닌가. 여기서 펀치라고 하는 것은 희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눈물 도는 피에로가 아닌가. 어느새 가을이 다가온다. 화원시장의 풀장 뒷간자리를 찾아간다. 이제는 거짓대 속에 뛰어간다. 혼자 빌어먹는 것보다 퍽 좋다. 정말로 나일론 양말처럼 질기게 살아본다. 오늘의 해가 지면 또 내일의 해가 뜨지.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내일이지. 눈물이란 계집들의 귀속죄이지. 우리는 이 뒷간을 깨끗이 치우고 가마니를 치고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아파트 홈, 슈트홈이다. 여기서 슈트홈이라는 것은 스위트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가족은 나, 정신이상자 남자, 나이는 25세, 여자가 되고 싶어 머리를 길게 기르고 풀어헤치면서 목소리는 여자같이 내고 여자의 매무새를 갖고 징그러운 애교가 소름이 끼친다. 장님 나자 23, 4세,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알고 곧잘 예언하고 유아 독존이다. 이 밖에 돌망이 1, 돌망이 2, 돌망이 3, 우리들은 한 집안 식구이다. 그러나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유지하고 살기 위하여 한 단위가 되고 있다. 유지료로서 일당 300원씩 내야 한다. 이제는 대단치 않는 입과 얼굴과 관록으로서 살아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겨 공부와 시작할 틈이 생겨진다. 이 집은 이 땅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집이다. 누구의 부주의였는지 소환날 밤에 우리의 집은 화재를 당하여 완전히 타버렸다. 여기서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로서 1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 날이죠. 양력 1월 5일부터 6일 무렵이 되겠습니다. 소방차가 몇 대나 와서 우리의 집에 물호수를 대고 물을 뿜는다. 나는 집을 잃었다. 우리는 남산의 동국대학 근처에 막을 치려고 나무를 사가지고 갔다. 동네 사람
순경 등등이 폭행까지 하며 우리의 집을 부순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없고, 이것이 이 세상 일. 돌망이 이가 명동성당 안에 흙 속에 묻혀있는 방공굴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눈은 펄펄 쏟아진다. 이 밤을 어떻게 세울까 초조히 있다. 우리는 명동성당 안에 있는 방공굴을 점령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야음을 타서 방공굴을 점령하려고 우리 일행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육박할 수가 있다. 굴 입구를 흙으로 막아버리고 있다. 얼어붙은 땅을 파헤친다. 훌륭한 굴이다. 폭이 6자, 길이가 20자 정도의 굴이다. 낮에도 불을 켜놓아야 할 굴이다. 지형은 굴 안에서 내다보이는 서울은 명동 또 남산 중심부가 보이고, 위에는 신부관 또 옆에 개성여고가 있다. 유일한 우리의 집이다. 성가시게도 양코 신부들이 철거를 명령한다. 우리들은 봄까지 살아야 하겠다고 우겨댄다. 며칠에 한 번씩은 신부들이 성가신 철거령이 내린다. 우리들은 신부들을 골려먹는 것을 궁리하고 신부들과 맞서고 싸워본다. 그간에 시작한 시를 서울신문에서 발행하는 신천지 4월호의 13편 하나운 시초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때가 1949년 3월이다. 나는 시집을 낼 작정으로 조용한 곳에 가기로 작정했다. 다시 백천온천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였으나 서울 교회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자리 잡고 있는 나환자 수용소로 가기로 했다. 원고를 정리할 양으로 여기를 찾았으나 시란 것을 모르는 여기 문둥이들은 스파이가 아닌가 하고 구차할 정도로 캐고 묻는다. 군뱅이 뒹구는 재간이 있다고 소위 자치에는 어떤 독재 정권의 정부와도 같다. 어마어마한 암흑기대다. 나는 하룻밤만 자고 도로 명동 방공굴로 되돌아왔다. 내 비위를 상하게 한 것은 내 원고를 일일이 보고 시가 뭐야 하며 떵떵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왔다. 명동의 방공굴에서 원고를 정리하였다. 정음사에서 무조건 내 시를 받아들이고 출판하겠다고 한다. 중학교 시대부터 문학 공부랍시고 한 것이 이제 활자화가 되어서 세상에 나온다. 기쁘기 한이 없는 일이라 하겠으나 거지의 이꼴에 기쁨도 없고 그저 나의 방랑길에서 나의 길동무같이 읊어버리는 나의 영가를 책으로 엮어내는 것뿐이다. 여기서 정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음사는 당시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최현배가 강의를 위하여 우리말본 중 소리가를 등사본으로 찍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28년 7월에 창설되었으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촌동 최현배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현대적인 회사의 형태나 명칭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1941년 5월 20일 우리말본의 두 번째 판을 내면서 본격적인 출판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한글갈 간행 후 광복때까지 강제 휴업을 당하였고 광복과 더불어 최영애 사장이 취임하면서 서울 북창동에 사무실을 두고 활발한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독, 무서우리만큼 애로운 고독과 자학과 저주에서 참을 길 없는 울음이 구천에 사무치는 처절한 생명의 노래를 나는 부르며 눈물을 뿌리며 메마른 황토길을 걸어가며 나의 마음의 영가를 불렀다. 나는 시를 읊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운 시인은 생명과 자학의 편력이라는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월남 이후의 행적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78화는 하나훈 시인의 수필 1988년 2월 1일 하나훈의 명시 보리필이 158페이지에 수록된 운명의 반항이라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